재벌가 여성이 파산한 척 매번 소개팅에 나갔다. 그리고 오직 싱글 데디만이 그녀의 시험을 통과했다. 마치 서커스단에 있는 기분이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시계는 왜 소매 밑으로 감추려고 할 때 유독 더 크게 똑딱거리는지 생각해 본 적 있는가? 이 이야기의 주인공, 재벌가 대표 한서연은 금빛 화려함이 사라졌을 때 누가 곁에 남을지 알아보기 위해 평범한 서아의 가면을 쓴다. 하지만 스패너를 든 자동차 정비사 박지훈이 그 시계가 아닌 그 아래 감춰진 것을 본다면? 그리고 그의 딸이 만들어준 찢어진 종이 팔찌가 그녀가 27번이나 숨겨왔던 비밀의 열쇠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 당신에게 돈이 없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인생에서 사라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실험에 좋은 결과다. 한서연은 자신의 확인형 소개팅 시리즈를 시작하며 이렇게 생각했다. 27번째 소개팅에 이르자 그녀는 자신이 짠 시나리오에도 지쳐 있었다. 28번째 저녁도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예측 가능하게 시작되었다. 지하철역 근처의 저렴한 카페, 창가 자리, 빛바랜 테이블보, 커피와 갓 구운 빵 냄새. 이곳에서 그녀를 마주칠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이곳에서 한서연은 평범한 직장과 월세방,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를 가진 여자, 서아가 되었다. 시계를 보며 앉아있던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남자가 15분 이상 늦으면 올 확률은 거의 0에 가까워져 사람을 확률로 계산하는 자신이 싫었지만 그동안 자신을 돈으로 사려 하거나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 혼전 계약서를 쓰자고 설득하거나 변호사까지 동원해 질투심을 유발하는 장면을 연출했던 남자들을 떠올리는 것보다는 견딜 만했다. 카페의 문이 딸랑 소리를 냈다. 어깨에 재킷을 걸친 채 기름 묻은 작업복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다. 정장도 새하얀 소매도 아니었다. 머리는 조금 헝클어졌고 손에는 기계 기름 자국이 있었으며 얼굴에는 피곤함이 서려 있었지만 분노는 없었다. 그는 카페 안을 둘러보다 그녀와 눈이 마주치자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다가왔다. 서연 씨, 그가 물었다. 서아요. 그녀는 기계적으로 정정했다. 네, 맞아요. 박지훈입니다. 그가 손을 내밀며 자신을 소개했다. 꼴이 이래서 죄송합니다. 일하다 바로 와서요. 집에 들를 시간이 없었네요. 고객 한 분이 길 한복판에서 차가 멈춰서 생각보다 오래 엔진을 들여다봐야 했어요. 그녀는 그의 악수가 힘있지만 과시적이지 않다는 것을 무심코 알아차렸다. 모든 움직임에서 힘을 과시하려는 사람들과는 달랐다. 정장을 입고 와서 손에 절대 흙 한 번 안 묻히는 척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솔직하네요. 서연이 말했다. 전 괜찮아요. 그는 맞은편에 앉아 재킷을 의자 등받이에 걸고는 그녀를 찬찬히 뜯어보았다. 여기 온 지 오래됐어요. 그가 물었다. 아니요, 그녀가 대답했다. 너무 일찍 오는 건 안 좋아해서요. 사실 그녀는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와 있었다. 들어오는 사람들을 보며 누가 누구를 만나러 왔는지 추측하는 것을 좋아했다. 자신이 자발적으로 약자가 된 상황에서 이상한 통제감을 느낄 수 있었다. 종업원이 다가와 메뉴판을 내려놓았다. 지훈은 바로 주문하지 않고 먼저 그녀를 쳐다보았다. 뭐 드실지 정했어요. 그가 물었다. 네, 아마도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간단하게 파스타랑 샐러드요. 그럼 오늘은 제가 살게요. 그가 차분하게 말했다. 남자가 내야 해서가 아니라 정말 고마워서요. 제가 카센터에 발이 묶였을 때 약속을 미뤄준 거요. 그게 공평하죠. 이 말은 예상치 못하게 그녀의 마음을 건드렸다. 이전의 남자들은 대부분 돈 자랑을 하거나 누가 더 비싼 걸 시켰는지 확인하며 한 푼까지 계산하려 들었다. 지훈은 마치 어떤 시험이 아니라 평범한 인간적인 행동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처럼 담백하게 말했다. 제가 얼마나 버는지 모르잖아요. 그녀가 지적했다. 혹시 제가 불편해하면 어쩌죠? 둘 다 계산하는 게? 불편하면 말해요. 그가 대답했다. 그럼 각자 내면 되죠? 저녁 한 끼로 당신을 사려는 건 아니니까. 그녀는 피식 웃었다. 나쁘지 않네요. 서연이 말했다. 보통 이쯤 되면 내 여자에겐 내가 책임져야 한다 같은 말이 나오거든요. 그럼 우리 꽤 드문 경우인 것 같네요. 그가 웃으며 말했다. 저는 저 자신하고 어떤 꼬마 아가씨 한 명만 책임져요. 나머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죠. 꼬마 아가씨요. 그녀가 눈썹을 치켜떴다. 딸이요. 지훈이 간단히 설명했다. 유나라고 9살이에요. 걱정 마요. 세 번째 데이트까지 비밀로 하진 않으니까. 그는 변명하거나 반응을 떠보는 기색 없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말해서 서연은 거의 당황할 뻔했다. 보통 아이 이야기는 짐처럼 말하거나
부끄러운 듯 끝까지 숨기곤 했다. 하지만 지훈에게 아이는 사과할 필요 없는 삶의 일부였다. 프로필에 딸이 있다고 일부러 적었어요. 그녀가 물었다. 당연하죠.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상대방이 자기 인생에 갑자기 아이가 나타나는 걸 준비하지 않았다면 서로의 시간을 낭비할 필요 없잖아요. 그녀는 만약 당신 인생에 자신이 누구인지 거짓말하는 사람이 나타난다면요? 라고 묻고 싶은 충동을 간신히 참았다. 그들은 주문을 했다. 대화는 처음에는 안전한 주제를 맴돌았다. 1. 교통체증, 이상한 손님들. 지훈은 한 번은 부드러운 인형으로 가득 찬 차가 들어와서 필요한 부품에 접근하기 위해 30분 동안 인형을 파내야 했던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려주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그가 웃으며 말했다. 사람들도 아무도 자기 엔진을 들여다보지 못하게 자신을 쓸데없는 것들로 가득 채우는 거죠. 그러고는 왜 모든 게 멈춰버리는지 의아해하고요. 서연은 자신이 공들여 만든 가면들과 내면이 얼마나 텅 비었는지 아무도 보지 못하게 몇 년 동안 자신의 삶을 프로젝트, 숫자, 계약으로 채워왔던 것을 생각하며 그의 말을 들었다. 서아 씨는 무슨 일 하세요? 마침내 그가 물었다. 프로필에는 의료 분야라고만 되어 있고 자세한 내용은 없었다. 전설은 자동적으로 흘러나왔다. 개인 병원에서 행정직원으로 일해요. 그녀가 대답했다. 서류도 많고 전화도 많고 잠은 부족하고요. 일정이 불규칙한가 보네요. 그가 동정적으로 물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끔은 데스크와 커피 자판기 사이에서 사는 것 같아요. 그것은 반쯤은 진실이었다. 그녀는 실제로 데스크 사이에서 살았지만 그건 이사회 회의실, 스크린, 그리고 야간 협상의 데스크였다. 그리고 커피는 자판기가 아니라 도시가 내려다 보이는 사무실의 전용 머신에서 마셨다. 하지만 다음 타격에 대한 끊임없는 준비 태세는 똑같았다. 지훈의 전화기는 책상 위에 화면을 아래로 향한 채 놓여 있었다. 갑자기 진동이 울리자 그는 눈빛으로 미안함을 표하며 뒤집었다. 유나예요. 그가 말했다. 받아도 될까요? 이웃집에 있는데 보통 이 시간에 잘 자라고 전화하거든요. 물론이죠. 서연이 대답했다. 그는 버튼을 누르고 전화기를 귀에 댔고 그의 목소리는 즉시 변했다. 안녕, 꼬마야. 그가 부드럽게 말했다. 거기서는 잘 지내? 민정 이모네 집에서 혁명이라도 일으킨 건 아니고 수화기 너머에서 무언가 빠르게 제잘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말은 들리지 않았지만 밝고 믿음이 가득한 억양은 느껴졌다. 아니, 아직 집에 안 갔어. 그가 말을 이었다. 아빠가 오늘 약속 있다고 말했던 거 기억나? 그 약속. 그래, 맞아. 파스타 좋아하는 이모랑. 서연은 예상치 못하게 가슴속에서 무언가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성공한, 위험한, 접근하기 어려운 같은 수식어 없이 그저 파스타를 좋아하는 이모라고 단순하게 불리는 것을 들어본 지 오래였다. 나도 사랑해. 지훈이 전화기에 대고 말했다. 자고 있어? 무슨 일 있으면 내 번호랑 민정 이모 번호 있잖아. 그리고 기억해. 어른들이 싸우더라도 아무도 잘못한 거 없어. 그건 어른들의 어리석음이지. 내 탓이 아니야. 그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다. 미안해요. 그가 말했다. 다른 데이트보다 우선순위가 높아서요. 아무리 재미있는 데이트라도요. 방해되지 않았어요. 서연이 뜻밖의 솔직하게 말했다. 오히려 아이들과 그렇게 대화하는 걸 오랜만에 들었어요. 그렇게라니요. 그가 놀라워했다. 짜증내지 않고 나 바쁘니까 저리 가라고 하지 않고요. 그녀가 설명했다. 방해물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 대하는 거요. 지훈은 어깨를 으쓱했다. 그 애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달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가 말했다. 만약 그때 그 애 엄마랑 내가 모든 걸 망쳤다면 그건 우리 문제죠. 유나가 그 대가를 치러서는 안 돼요. 이 단순한 말들은 서연이 자선 행사에서 듣던 거창한 연설들보다 더 크게 울렸다. 그녀는 자신에게 사랑하지만 내 일이 너무 힘들어. 너와 함께하는 건 불가능해. 넌 모든 걸 통제하잖아. 진지한 관계를 원한다면 책임의 일부를 포기해야 해라고 말했던 모든 남자들을 떠올렸다. 누구도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고 자신의 책임에 대해 이렇게 간단하게 말한 사람은 없었다. 항상 그렇게 올바르세요. 그녀는 긴장을 풀기 위해 물었다. 아니요. 그가 웃으며 말했다. 가끔은 게으름도 피우고 화도 내고 손님도 대출도 없는 시골 마을로 다 던져버리고 떠나고 싶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유나가 자는 모습을 볼 때마다 깨닫죠. 시골은 기다릴 수 있다고. 지금 내게는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있고
그 애한테는 내 실험을 감당할 여유가 없다고요. 실험이라는 단어가 아프게 찔렀다. 서연은 가방 속 종이에 손가락을 댔다. 거기에는 학예 소개팅 28번, 목표, 대가 없는 애착이 가능한지 확인이라고 적혀 있었다. 실험이 항상 나쁜 건 아니에요. 그녀가 말했다. 가끔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에서 구해주기도 하죠. 자신이 실험 대상이 될 준비가 되어 있다면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지 않다면 다른 사람을 괴롭히지 않는 게 낫죠. 그 말은 거의 선고처럼 들렸다. 그녀는 오래된 두려움이 속에서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만약 그가 진짜 당신이 누구인지 알게 되면 바로 떠나버리면 어떡하지? 그런 만남에 대체 왜 나가요? 그녀는 화제를 돌리기 위해 물었다. 일도 있고 아이도 있고 그것만으로도 벅찰 텐데요. 가끔 유나가 왜 자기한테는 부모가 한 명뿐이냐고 물어요. 지훈이 솔직하게 대답했다. 저는 그 애가 이게 영원하다거나 우리가 둘이라서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길 원치 않아요. 어리석은 프로필에 쓰여 있는 것처럼 아이를 위한 엄마를 찾는 게 아니에요. 제 자신이 억눌리지 않고 평범하게 있을 수 있도록 도와줄 사람을 찾는 거죠. 그래서 성공했나요? 서연이 조용히 물었다. 그는 조금 슬프게 미소 지었다. 지금까지는 유나랑 저를 희생적인 아버지의 좋은 예로 봐주는 걸로 만족하는 것 같아요. 그가 말했다. 하지만 우리에게 여윳돈이나 자유로운 밤, 완벽한 그림이 없다는 사실에 이르면 흥미는 금방 식어버리더라고요. 그녀는 물을 마시다가 거의 살에 들릴 뻔했다. 그 말은 방향만 다를 뿐 그녀 자신의 메모와 너무나도 흡사했다. 그럼 당신도 당신만의 테스트를 하는 거네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단지 반대로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네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대출이나 병원비에 대한 대화는 어떤 아름다운 고백보다도 사람을 더 잘 드러내주니까요. 종업원이 그들의 주문을 가져왔다. 음식은 예상외로 좋은 냄새가 났다. 식사하는 동안 대화는 가벼워졌다. 그들은 웃긴 손님들, 학교 학부모회, 야간 근무에 대해 이야기했다. 서연은 대화를 이어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재미있어서 웃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밖에는 이슬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빗방울이 유리를 두드리며 거리의 불빛을 흐릿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시계를 흘깃 보았다. 이 카페가 일주일 동안 버는 것보다 더 비싼 바로 그 시계였다. 보통 이 단계에서는 불필요한 질문을 유발하지 않기 위해 소매로 시계를 조심스럽게 가렸다. 지금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지훈은 그녀의 시선을 알아차렸고 이어서 금속의 반짝임을 보았다. 예쁜 시계네요. 그가 차분하게 말했다. 선물이에요. 그녀는 신문 기사의 한 구절을 떠올리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한서연 대표. 자선 행사에서 착용한 시계의 가격은 시간이 어떤 물건보다 소중하다는 걸 상기시켜주는 물건이라고 해두죠. 그녀가 대답했다. 동의해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당신 얼굴을 보니 적어도 내 차 두어 대 값은 되어 보이네요. 그녀는 긴장했다. 그게 두려워요. 그녀가 물었다. 저는 사람이 물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물건에 집착할 때만 두려워요. 그가 대답했다. 비싼 시계는 다른 사람의 변덕일 수도, 오래된 선물일 수도, 추억일 수도 있죠. 반짝이는 것 하나만 보고 판단하는 건 좋아하지 않아요. 이 단순한 말이 단단히 조여있던 내면의 용수철을 풀어주었다. 그녀는 오랜만에 마지막 제스처까지 모든 것을 숨기지 않고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허락했다. 비가 거세졌을 때 그들은 카페에서 나왔다. 거리는 웅덩이로 반짝였고 차들은 젖은 아스팔트 위를 씩씩 소리 내며 달렸다. 어디로 가세요? 지훈이 물었다. 지하철역까지 바래다 주거나 택시를 잡아드릴게요. 택시요. 서연이 말했다. 어차피 갈아타야 해서요. 그는 손을 들어 차를 세웠다. 운전사는 그녀를 훑어보더니 눈을 가늘게 떴다. 당신, 그가 말을 시작했다. 혹시 그 한 대표님 아니세요? TV에서 봤는데 서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지훈은 운전사와 그녀를 번갈아 보았다. 이 순간 그녀는 선택을 해야 했다. 인정할 것인가 아니면 전설을 계속할 것인가. 잘못 보셨어요. 그녀는 그가 말하기 전에 재빨리 말했다. 제 얼굴이 흔한 편이라서요. 운전사는 어깨를 으쓱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그가 투덜거렸다. 타세요. 지훈이 그녀를 위해 문을 열어주었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도 직접적인 질문도 없었다. 단지 그녀가 갑자기 감당할 수 없게 된 주의 깊은 시선만이 있었다. 오늘 저녁 고마웠어요. 그녀는 차에 타며 말했다. 저도요. 그가 대답했다.
도착하면 문자해요. 감시하려는 게 아니라 걱정돼서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닫았다.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백미러로 그녀는 그가 우산도 없이 어깨에 재킷을 걸친 채 비를 맞으며 그녀를 뒤따라보는 모습을 잠시 더 볼 수 있었다. 가슴이 갑자기 답답해졌다. 냉정한 시험으로 계획되었던 실험이 처음으로 실패했다. 그녀는 내일 그가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되더라도 이 남자가 자신의 삶에서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결과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은 당신이 증권사 직원이나 변호사가 아닌 아직 연락처에 이름조차 저장하지 못한 사람의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다. 맞다. 소개팅 다음 날 아침은 서연에게 평소와 같이 시작되었다. 회의, 파트너와의 2차례 미팅, 또 다른 인수 합병 논의. 책상 위에는 전화기 3대, 화면에는 끝없는 숫자들, 머릿속에는 명확한 일정. 언제나처럼 모든 것이 통제하에 있었다. 단지, 비서도, 보안팀도 접근할 수 없는 개인 전화기 하나를 다른 전화기들보다 몇 분마다 더 자주 확인하고 있었다. 지훈의 메시지는 점심때쯤 도착했다. 잘 들어갔어요. 이모티콘도 꾸밈도 없었다. 그저 그녀에게는 낯선 확인이 아닌 진정한 걱정이 담긴 짧은 질문이었다. 그녀는 이미 네, 괜찮아요. 저녁 고마웠어요라는 건조한 답장을 썼다가 갑자기 지우고 다르게 입력했다. 잘 들어갔어요. 그때 비에 다 젖었겠네요. 답장은 거의 즉시 왔다. 괜찮아요. 익숙해요. 덕분에 당신이 자정 후에 사라지지 않는다는 건 확인했네요.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미소 지었다. 머릿속에서는 즉시 가끔은 자정 후에 적어도 며칠만이라도 사라지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당신이 안다면이라는 생각이 스쳤다. 하지만 그런 걸 쓰는 것은 위험했다. 조금의 솔직함이라도 공들여 쌓은 벽을 무너뜨릴 수 있었다. 유나는요? 그녀가 물었다. 몇 초 후 답장이 왔다. 결과 보고 흩어진 공책 1권, 미뤄둔 동화책 2권, 파스타 좋아하는 그 이모에 대한 질문 3개. 아무래도 당신이 인상을 남긴 것 같네요. 그녀는 메시지를 읽고 멈춰섰다. 상상 속에서만 그녀를 보았고 이미 어떻게든 자신의 세계관에 그녀를 받아들인 아이에게 인상을 남겼다는 말을 속으로 되뇌었다. 서연은 창밖으로 도시를, 자신의 건물들과 위쪽 간판에 적힌 자신의 이름이 비치는 유리 외관을 바라보았다. 그곳 위에서는 그녀가 인간이기를 멈추고 상징이 된 지 오래였다. 여기, 이 메시지 속에서는 그녀가 갑자기 다시 파스타를 좋아하고 약속에 늦을까 봐 두려워하는 평범한 여자가 되었다. 전화기가 다시 한번 진동했다. 세상과 세상을 구하는 일로 바쁘지 않다면 언젠가 우리 세상에도 한번 들를래요? 유나가 아빠 직장 동료 아닌 사람이랑 시장에 가고 싶다고 한 지 오래됐어요. 주말에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혼자 보낼 수가 없어요. 보통 이 순간에는 일정을 확인하고 위험을 평가하고 상대방이 너무 빨리 자신을 개인적인 공간으로 끌어들이려 하는 것은 아닌지 파악하는 습관적인 반응이 켜졌다. 지금은 다른 것이 켜졌다. 그녀가 모르는 소녀가 전화기를 들고 자빠 서아 이모 올까? 라고 묻는 모습에 대한 생각. 이번 주말에 시간 있어요라고 서연은 썼다가 지웠다. 너무 솔직했다. 토요일 오전에 시간 비어요. 무슨 시장인데요? 답장은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 오래된 경기장 옆에 있는 농부시장이요. 특별한 건 없고 그냥 채소, 치즈, 호떡 냄새랑 시끄러운 소리들 뿐이에요. 당신이 걷던 레드카펫 다음에는 좀 부조화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그는 어떤 레드카펫을 암시하는지 전혀 몰랐지만 정확히 맞췄다. 마음속에서 오래된 짜증 섞인 목소리가 꿈틀거렸다. 시작됐군. 이제 곧 당신은 비싼 레스토랑을 좋아하겠지. 예쁘게 차려입는 걸 좋아하겠지. 당신 같은 여자들은 같은 말이 따라붙겠지. 하지만 다음 문장은 달랐다. 만약 오기로 결심하면 저는 기쁠 거고 유나는 더 기뻐할 거예요. 하지만 이게 당신에게 낯설다면 솔직하게 말해줘요. 불편한 곳에 억지로 누구를 끌고 갈 생각은 없으니까. 기름 묻은 작업복을 입고 명백히 그녀와는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에게서 이런 말을 듣는 것은 이상했다. 이상하고 차분하고 압박 없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마음에 들려고 애쓰지 않는 태도였다. 그녀는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썼다. 유나가 직접 결정하게 해요. 저를 초대하는 게 편한지 주소 보내주면 가보도록 노력할게요. 몇 초 후 답장이 왔지만 지훈에게서 온 것이 아니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프로필 사진에는 양갈래로 머리를 묶은 웃고 있는 아이의 얼굴이 있었다. 음성 메시지였다. 서아 이모, 안녕하세요. 저 유나예요. 그냥 유나. 아빠가 이모 시장에 올 수도 있다고 했어요. 오세요. 거기 맛있는 치즈볼도 있고 항상 크게 웃는 무서운 아저씨도 있어요. 근데 무서워하지 마세요. 아빠가 그냥 조용히 웃는 법을 모르는 거래요. 목소리는 맑고 솔직하고 거리낌이 없었다. 그 몇 마디 말에는 그녀가 1년간의 협상에서 봤던 것보다 더 많은 신뢰가 담겨 있었다. 서연은 메시지를 2번 듣고 화면을 끈 채로 한 번 더 들었다. 서류철을 들고 사무실에 들어오던 동료가 문과에서 멈칫했다. 괜찮으세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언론용 전화도 안 받으시네요. 이건 큰일인데요. 괜찮아요. 서연이 대답했다. 그냥 개인적인 일이라서요. 그녀는 그 단어를 말하며 스스로 놀랐다. 개인적인, 전략적이거나 이익이 없거나 위험한 것이 아니라 그저 개인적인. 토요일은 이전에는 신경 쓰지 않았던 사소한 것들로 시작되었다. 너무 격식 있지도 너무 애쓴 것 같지도 않게 보이려면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 유나가 화면 속의 그 여자를 알아보지 못하게 머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러면서도 저녁에 갑자기 예상치 못한 회의에 가야 할 때 부끄럽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결국 그녀는 청바지, 부드러운 스웨터, 그리고 눈에 띄지 않는 디자인의 코트를 선택했다. 시계는 벗어서 상자에 넣고 대학 시절에 차던 낡고 단순한 팔찌로 바꿨다. 반지도 빼고 목에 얇은 체인만 남겼다. 거울 속에는 철의 여인도 거래의 여왕도 아닌 피곤하지만 여전히 미소 지을 수 있는 40대 여성이 비쳤다. 지하 주차장에 차는 그대로 두고 일반 택시를 탔다. 보안팀은 이미 여러 번 그것이 그녀의 지위에 좋지 않고 안전하지 않다고 설명하려 했다. 오늘은 지위도 의전도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농부시장은 그녀를 튀긴 감자, 갓 구운 빵, 젖은 아스팔트 냄새로 맞이했다. 두 사람들은 좌판 사이를 오갔다.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상인과 실랑이를 벌였다. 카메라 플래시도 저기 봐, 그 여자야 라는 속삭임도 없었다. 지금 그녀가 꿀이 담긴 가판대를 지나며 특정 한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다. 그녀는 멀리서 그들을 발견했다. 화려한 목도리를 한 키 작은 소녀가 사과 가판대 옆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었다. 그 옆에는 지훈이 봉지를 들고 상인에게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다. 유나가 그녀를 발견했을 때 소녀의 눈이 커졌다. 아빠, 저기 저 이모야. 유나가 너무 큰 소리로 외쳐서 이웃 두 줄이 돌아보았다. 파스타 좋아하는 서아 이모, 서연은 얼굴로 피가 쏠리는 것을 느끼며 멈춰섰다. 어색함은 단 한순간 소녀가 그녀에게 달려와 손을 잡기 전까지만 지속되었다. 진짜 왔네요. 유나가 말했다. 아빠는 어른들이 온다고 해놓고 가끔 거짓말한다고 했는데 이모는 거짓말 안 했네. 아이들한테는 거짓말 안 하려고 노력해. 서연은 속에서 무언가 뭉클해지는 것을 느끼며 대답했다. 나중에 내 자신을 쳐다보기 힘들어지니까 지훈이 미소 지으며 다가왔다. 우리의 혼란스러운 세상에 온 걸 환영해요. 그가 말했다. 여긴 시끄럽고 온갖 냄새가 나고 당신이 얼마나 버는지 아무도 몰라요. 편하죠? 모르겠어요. 그녀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흥미롭네요. 유나가 그녀의 소매를 끌었다. 가요. 제가 제일 중요한 곳을 보여줄게요. 소녀가 선언했다. 거기서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아이스크림이랑 제일 바보 같은 팔찌를 팔아요. 바보 같다니? 서연이 웃었다. 네, 유나가 진지하게 설명했다. 종이로 만들었거든요. 어른들은 그게 쓸데없다고 하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들은 좌판 사이를 지났다. 아이들과 10대들이 정말로 테이블에 앉아 색종이로 얇은 띠를 접고 스테이플러로 글자가 쓰인 팔찌를 만들고 있었다. 하나에는 최고의 엄마에게, 다른 하나에는 가장 용감한, 세 번째에는 그냥 하트가 그려져 있었다. 유나는 테이블 끝에서 하얀 종이띠를 집어들고 삐뚤빼뚤하지만 집중해서 무언가를 빠르게 쓴 다음 그것을 고리 모양으로 말고 스테이플러로 찍었다. 그녀는 서연에게 다가왔다. 자요, 소녀가 말했다. 혼자 있지 않게요. 서연은 시선을 내렸다. 종이 팔찌에는 서투르게 혼자가 아니야라고 쓰여 있었다. 목구멍에 갑자기 무언가 걸렸다. 그녀는 광고처럼 시착용으로 건네받는 보석에 익숙했다. 가격이 0으로 측정되는 선물에 익숙했다. 지금 얇은 종이띠는 어떤 금속보다도 손안에서 무겁게 느껴졌다.
고마워.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소중히 할게. 웃고 싶으면 웃어도 돼요. 유나가 경고했다. 아빠가 어른들은 가끔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웃는 게 더 쉽다고 했어요. 웃기지 않아. 서연이 대답했다. 지훈은 옆에 서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어른들이 자기 아이들이 누군가에게 너무 빨리 정을 붙이는 것을 볼 때 흔히 보이는 경계심이 없었다. 단지 조용한 감사와 불안이 동시에 담겨 있을 뿐이었다. 유나가 이렇게 빨리 당신에게 다가가는 거 괜찮아요? 유나가 토끼를 보러 역갑한 대로 달려갔을 때 그가 물었다. 당신은 괜찮고요. 서연이 맞받아쳤다. 그는 생각에 잠겼다. 솔직히 그가 말했다. 당신이 두려운 게 아니라 그냥 이 상황 자체가 두려워요. 유나는 이미 왔다가 떠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 애한테는 조심하려고 해요. 하지만 그는 팔찌를 낀 그녀의 손으로 시선을 옮겼다. 지금 내가 그 애한테 다가가지 마, 친해지지 마라고 말하면 그 애 안에 무언가를 부서뜨리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난 이미 너무 많은 걸 부쉈어요. 이 말들은 그녀 자신의 경험과 고통스럽게 공명했다. 아무도 믿지 마. 모두 너에게서 이익만 원해. 가까이 두면 배신할 거야 라고 얼마나 많이 들었던가. 그녀 스스로 어떤 시장보다 높은 벽을 쌓았고 이제 종이 팔찌를 든 아이가 마치 벽이 없는 것처럼 그 사이를 뚫고 들어오고 있었다. 그들은 좌판을 돌아다녔다. 치즈를 맛보고 이상한 잼에 대해 이야기하고 수제빵을 구경했다. 유나는 쉴 새 없이 제잘거리며 그녀와 아버지에게 질문을 던졌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하지만 사소한 것에서 거짓말 없이 대답했다. 어떤 학교를 다녔는지, 어릴 때 어떤 책을 좋아했는지, 왜 자기 아이를 갖지 않았는지. 왜요? 유나가 직접적으로 물었다. 서연은 얼어붙었다. 보통 이런 만남에서는 농담으로 넘기거나 화제를 돌리거나 경력을 핑계댔다. 지금 그녀를 바라보는 두 쌍의 눈이 있었다. 아이의 솔직한 눈과 어른의 주의 깊은 눈. 오랫동안 곁에 있어줄 자신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그녀는 잠시 후 솔직하게 말했다. 다른 사람의 실수를 반복할까 봐 두려웠어. 무슨 실수요? 유나는 자신이 보통 심리학자와 상담할 법한 질문을 시장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사람들이 항상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고는 사라져 버리는 거. 서연이 대답했다. 그리고 그게 너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 유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건 당신 탓이 아니에요. 그녀가 화난 듯 말했다. 그 사람들이 바보라서 그런 거지. 지훈이 조용히 웃었다. 내가 1년 동안 그 애한테 그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가 덧붙였다. 누군가 내 말을 확인해주니 좋네요. 서연은 자신 안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이 단순한 장면, 종이에 삐뚤빼뚤한 글씨를 쓰는 소녀, 자신의 두려움을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남자, 소음과 냄새로 가득한 시장. 이 모든 것이 그녀의 어떤 값비싼 저녁 파티보다 훨씬 현실적이었고 더 위험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돈이나 평판이 아닌 그녀에게서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의 신뢰가 걸려 있었기 때문이다. 시장을 나온 후 세 사람은 정류장까지 걸어갔다. 유나는 피곤해서 하품하며 두 사람의 손을 동시에 잡았다. 그 애가 이렇게 평온했던 건 오랜만이에요. 소녀가 장난감 가게 진열장에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지훈이 말했다. 보통 이런 산책 후에는 제가 사라질까 봐 저한테 매달리거든요. 오늘은요? 서연이 물었다. 오늘은 어른이 둘이니까 둘 중 한 명은 꼭 남을 거라고 믿는 것 같아요. 그가 조용히 대답했다. 그녀는 그의 옆모습, 약간 피곤한 얼굴, 눈가의 주름을 보며 따뜻한 뿐만 아니라 두려움을 느꼈다. 왜냐하면 그녀가 그들의 작은 세계에 더 깊이 들어갈수록 진실이 결국 드러났을 때의 충격은 더 고통스러울 것이기 때문이다. 버스는 금방 도착했다. 그들은 안으로 들어가 뒷자리에 앉았다. 유나는 창가에 기대어 거의 즉시 눈을 감았다. 서연의 손목에 있는 종이 팔찌는 움직일 때마다 조용히 바스락거렸다. 서아 씨, 지훈이 갑자기 조용히 말했다. 이상한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오늘 하루 종일 이상한 질문만 했잖아요. 그녀는 미소 지으려 애썼다. 물어봐요. 어제 택시기사가 그 사람이 당신을 알아본 것처럼 어떤 여자에 대해 이상한 말을 했어요? 그냥 우연의 일치였나요? 그녀는 손가락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비슷하게 생긴 사람은 많아요. 그녀가 천천히 말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누군가와 비교하는 게 기분 좋은 일은 아니죠. 그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당신이 누구인지 묻는 게 아니에요. 지훈이 말했다.
우리 옆에서 당신 자신으로 있는 게 얼마나 안전한지 묻는 거예요. 이 전화는 그녀를 불시에 덮쳤다. 네, 서연이 이해하지 못했다. 유나는 금방 정을 붙여요. 그가 조용히 설명했다. 벌써 당신을 자기서아 이모라고 생각하는 게 보여요. 만약 내일 당신 인생에 시끄럽고 요란하고 불쾌한 일이 생긴다면 그건 그 애한테도 영향을 미칠 거예요. 저는 제 아이를 어떤 상황에 놓이게 하는지 알아야 해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저는 견딜 수 있어요. 그 애는 아니에요. 이 말은 비난이나 신문처럼 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결정의 대가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의 부탁처럼 들렸다. 서연은 잠든 유나, 종이 팔찌를 낀 작은 손을 보고 속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다. 바로 여기서 그녀의 실험은 이건 그냥 경험이었어. 개인적인 감정은 없어 라고 침착하게 말할 수 있는 선을 넘었다. 이제 모든 것이 개인적이었다. 보통 제가 사는 곳보다 당신들 옆에 있을 때가 더 안전해요. 그녀는 진실을 끝까지 밝히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한 가장 솔직하게 말했다. 그건 확실해요. 지훈은 더 이상 요구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약속하죠. 그가 말했다. 만약 어느 순간 당신의 과거, 일 또는 다른 무언가가 유나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말해줘요. 사라지거나 연락을 끊지 말고 말해줘요. 그는 이 말이 그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의 핵심을 얼마나 정확하게 꿰뚫는지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사라지는 것이 더 익숙한 일이었고 남아서 설명하는 것은 그녀에게 새롭고 무서운 경험이었다. 노력해볼게요. 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은 없지만요. 모든 것에는 처음이 있는 법이죠. 그가 대답했다. 버스가 덜컹거렸다. 유나는 잠결에 그녀의 소매를 더 꽉 잡았다. 종이 팔찌가 살짝 팽팽해지더니 한쪽이 조용히 찢어졌지만 완전히 끊어지지는 않았다. 서연은 무심코 손가락으로 그것을 받쳤다. 그녀는 아직 몰랐다. 곧 이 얇은 고리가 망가질 수도 있지만 다시 고치려고 노력할 수 있다는 것의 상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은 그저 아이의 작품이자 그녀의 인생의 주식이나 계약으로 측정할 수 없는 무언가가 나타났다는 첫 번째 물질적 증거일 뿐이었다. 그리고 그것을 잃는 것이 가장 고통스러울 것이라는 증거이기도 했다. 다른 사람의 시계를 보며 그 시계바늘이 시간이 아니라 그것을 찬 사람의 가치를 보여준다고 깨달은 적이 있는가? 박지훈은 그날 저녁 처음으로 마음속에서 불확실함이 꿈틀거렸을 때 바로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들은 그의 정비소 근처 작은 카페에서 저녁을 먹은 후 공원길을 걷고 있었다. 유나는 앞에서 달려가며 떨어진 나뭇잎을 모아 마법의 부케를 만들려고 애썼다. 지훈은 아이가 자기 전에 에너지를 발산하게 해주려고 우연히 이 길을 제안했다. 서연은 질문 없이 동의했지만 그는 그녀가 시간을 확인하며 잠시 핸드폰을 쳐다보는 것을 알아차렸다. 벌써 늦었네요. 유나가 마침내 지쳐서 벤치에 앉아 다리를 흔들 때 그녀가 말했다. 너는 내일 학교 가야 하고 나는 일찍 일어나야 하고.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손목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얇은 금색 케이스와 희미한 가로등 불빛에도 반짝이는 다이얼을 가진 바로 그 시계가 다시 시선을 끌었다. 시장에서는 싸구려로 바꿔 차고 있었는데 오늘 다시 나타난 것이다. 이것은 병원 행정직원 서아의 이미지와는 맞지 않았다. 예쁘네요. 유나가 그네 쪽으로 잠시 달려갔을 때 그가 조용히 말했다. 처음 카페에서 봤던 그거네요. 서연은 무심코 소매로 손목을 가렸지만 이미 늦었다. 네, 그녀가 짧게 대답했다. 오래된 거예요. 유산으로 받은. 지훈은 바로 압박하지 않고 대신 핸드폰을 꺼내 메시지를 확인하는 척했지만 사실은 검색 엔진을 열었다. 그는 편집증 환자는 아니었지만 택시기사와의 그 사건 이후로 머릿속에서 만약 그녀가 중요한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면 나중에 유나에게서 그녀의 이모가 사라졌다는 말을 듣는 것보다 지금 아는 게 낫다는 생각이 맴돌았다. 있잖아요. 그가 핸드폰을 집어넣으며 말했다. 그런 모델은 보통 제가 유나 교육비로 반년 동안 모으는 돈만큼 해요. 그게 저를 불편하게 하는 건 아니지만 월세방과 불규칙한 근무 일정에 대해 말하는 사람치고는 좀 이상하네요. 서연은 멈춰섰다. 그녀의 얼굴은 마치 미리 대답을 연습한 것처럼 잠시 굳어졌다. 친척에게서 받은 선물이에요. 그녀가 차분하게 말했다. 자주 차지는 않는데 오늘은 깜빡하고 안 뺐네요. 과거를 떠올리게 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서 무언가 걸렸다. 지난 며칠 동안 그는 그녀의 사소한 정직함에 익숙해졌다.
그녀는 아양을 떨지도 더 나아 보이려 애쓰지도 않았고 병원에서의 힘든 교대 근무에 대해 불평 없이 이야기했다. 그런데 이제 이 사소한 것, 시계가 갑자기 전체 그림을 어긋나게 만들었다. 알았어요. 지훈이 말했다. 더 캐묻지 않을게요. 다만 유나는 벌써 당신에게 카드를 그리고 있어요. 만약 당신 인생에 우리를 날려버릴 만한 무언가가 있다면 미리 말해주는 게 좋아요. 유나가 나뭇잎 부케를 흔들며 달려왔다. 서아 이모, 보세요. 그녀가 외쳤다. 이건 이모랑 아빠 거예요. 싸우지 말라고요. 서연은 쭈그려 앉아 부케를 받고 젖은 가을 냄새를 들이마셨다. 고마워. 아가,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우리 싸우는 거 아니야. 그냥 알아가는 중이야. 소녀는 아빠를 보고 다시 그녀를 보았다. 아빠는 항상 말해요. 뭔가 맞지 않으면 물어봐야 한다고요. 침묵하지 말고요. 지훈이 웃었다. 맞아, 꼬마야. 하지만 가끔은 바로 묻지 않는 게 더 나을 때도 있지. 그들은 그의 차까지 걸어갔다. 서연은 조수석에 앉았다. 유나는 봉제 토끼와 함께 뒷자리에 앉았다. 지훈이 시동을 거는 동안 그는 백미러에서 그녀의 시선을 마주쳤다. 그 시선에는 짜증이 아니라 피곤함과 비슷한 무언가가 있었다. 데려다 줄까요? 그가 물었다. 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프로필에 있던 주소 그대로요. 가는 동안 대화는 이어지지 않았다. 유나는 인형에 기댄 채 졸았다. 지훈은 조용히 재즈가 나오는 라디오 채널을 틀었다. 서연은 창밖을 보며 다른 손에 낀 종이 팔찌, 혼자가 아니야라고 쓰인 바로 그것을 만지작거렸다. 조금 닳았지만 여전히 붙어 있었다. 아파트, 경비원 없는 오래된 5층 건물 앞에 지훈이 주차했다. 도착했어요. 그가 말했다. 저녁 고마웠어요. 그녀는 바로 내리지 않았다. 지훈 씨, 서연이 유나를 깨우지 않으려고 조용히 말했다. 시계에 대해서요. 거짓말은 아니었어요. 단지 제가 뒤로 하고 싶은 삶을 떠올리게 할 뿐이에요. 그게 우리 사이에 방해가 되지 않았으면 해요. 우리라는 단어가 우연히 튀어나왔고 그녀 자신도 놀랐다. 지훈이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시계는 방해되지 않아요. 그가 대답했다. 사람이 시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숨길 때가 걱정되는 거죠. 유나는 당신을 재벌이나 간호사로 보지 않아요. 시장에 와서 소음에서 도망치지 않은 사람으로 봐요. 만약 그게 가면이라면 지금 말해요. 서연은 입술을 꽉 다물었다.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지금 말해. 지금 27번의 실패한 테스트, 월세방 언급에 사라졌던 남자들, 거대한 사무실의 공허함에 대해 이야기해. 하지만 대신 그녀는 말했다. 가면이 아니에요. 단지 모든 진실을 한 번에 말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지훈이 말했다. 하지만 진실은 한 번의 전부가 아니라 조금씩 전부여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유나가 먼저 다칠 거예요. 그녀는 차에서 내려 조용히 문을 닫았다. 지훈은 그녀가 현관으로 걸어가고 비밀번호를 누르고 돌아보며 손을 흔드는 것을 지켜보았다. 헤드라이트가 꺼지고 나서야 그는 숨을 내쉴 수 있었다. 집에 와서 유나를 재우고 그는 차 한 잔을 들고 부엌 식탁에 앉았다. 핸드폰이 앞에 놓여 있었다. 그는 검색 엔진을 열고 다시 입력했다. 여자 시계, 모델, 병원 행정직원 구체적인 것은 없었다. 그러다 그냥 서연, 뉴스 속 여배우와 닮음, 다시 허탕이었다. 하지만 직감은 잠잠하지 않았다. 시계는 우연한 선물치고는 너무 비쌌다. 그녀의 말투는 평범한 행정직원치고는 너무 자신감이 넘쳤다. 그리고 대답 전에 그 멈춤은 모든 단어를 저울질하는 사람 같았다. 유나가 베개를 만지작거리며 방에서 나왔다. 아빠, 서아 이모 또 올까? 그녀가 졸린 목소리로 물었다. 오고 싶으면 오겠지. 그가 그녀를 안으며 대답했다. 안 오면 우린 언제나처럼 괜찮을 거야. 소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잠자리에 들었다. 지훈은 생각에 잠겨 혼자 남았다. 그는 화나지 않았고 단지 두려웠다. 왜냐하면 서아가 보이는 그대로의 사람이 아니라면 상처받는 것은 그뿐만이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나는 이미 그녀에게 줄 카드 한 뭉치를 그려놓았다. 다음 날 서연은 비서의 전화에 잠에서 깼다. 또 다른 회의, 수익 보고, 보도 자료. 그녀는 습관적으로 CEO 모드로 전환했다. 정장, 화장, 차가운 시선. 하지만 종이 팔찌는 벗지 않고 재킷 소매 아래에 숨겼다. 사무실에서 전화 통화 사이에 그녀는 지훈과의 메시지 창을 열었다. 마지막 메시지는 그녀가 보낸 것이었다. 잘 자요. 저녁 고마웠어요.
답장은 밤에 왔다. 잘 자요. 그리고 질문을 너무 많이 했다면 미안해요. 그녀는 썼다. 너무 많지 않았어요. 그냥 시간을 좀 줘요. 시간. 그녀의 시계는 그 어느 때보다 크게 똑딱거렸다. 엄청난 가치의 바로 그 시계. 그녀를 완전히 드러낸 바로 그 시계. 그날 저녁, 그녀는 그들이 셋이서 만나기로 약속한 서점으로 향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다. 유리창에는 김이 서렸다. 유나는 제일 먼저 달려들어가 바로 어린이 책 코너로 향했다. 지훈은 우산을 들고 있었고 서연은 가방을 들고 있었다. 여기 집냄새가 나아 소녀가 공룡에 관한 두꺼운 책을 고르며 말했다. 보세요. 이 공룡은 무섭게 보이지 않으려고 작은 척하다가 나중에 커져서 모두를 구했어요. 서연은 얼어붙었다. 비유가 너무나 정확하게 찔렀다. 마음에 들어 지훈이 책을 들며 물었다. 네,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서아 이모, 이모한테 어울릴 것 같아요. 이모도 작아 보이지만 강하잖아요. 지훈이 서연을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 스쳐 지나갔다. 봐, 아이조차도 느끼잖아. 그들은 책과 아이스크림을 사고 빗속으로 나왔다. 지훈이 그녀를 위해 택시를 불러주었다. 이번에는 그의 차가 아니었다. 내일 토요일이에요. 그가 말했다. 괜찮으면 우리 정비소에 와요. 유나가 자전거 고치는 법을 보여달라고 졸라요? 제가 가르쳐 줄게요. 갈게요. 그녀가 대답했다. 비만 안 오면요. 왜 택시는 떠났다. 지훈은 유나와 함께 우산 아래 서서 택시를 바라보았다. 그녀 손목의 시계는 어둠 속으로 사라지기 전 마지막으로 헤드라이트 불빛에 반짝였다. 그는 다시 핸드폰을 열고 검색창에 입력했다. 여성용 금시계, 얇은 케이스, 가격 첫 번째 링크, 갈라 디너에서 착용하는 모델, 가격, 7자리 숫자, 직감이 확인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진실이 스스로 드러나기를 기다리거나 그가 직접 묻는 것뿐이었다. 그리고 유나는 이미 공룡책을 베개 밑에 두고 자전거를 탄 서아 이모, 스패너를 든 아빠, 세 사람 모두가 웃고 있는 꿈을 그리고 있었다. 서연은 자신의 아파트에서 시계를 바라보다가 그것을 벗어 보석함에 넣었다. 종이 팔찌는 남았다. 얇고 찢어질 듯 했지만 살아있었다. 그녀는 지훈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내일 정비소에서 자전거 수업. 답장은 1분 후에 왔다. 비밀 없이 와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타이머가 시작되었다. 이제 모든 똑딱임이 마지막이 될 수 있었다. 어른들의 문제에 아이가 책임이 있다고 절대 말하지 마라. 박유나는 그 말을 믿고 찢어진 종이 팔찌만 남긴 채 도망쳤다. 모든 것은 정비소에서 시작되었다. 서연은 유나와 함께 자전거를 고치고 있었다. 지훈은 지켜보고 있었다. 구석의 텔레비전에서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유진그룹 한서연 대표 화면에 나온 것은 그녀의 얼굴이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는 최악의 상황을 확인시켜 주었다. 지훈이 화면을 껐다. 당신, 누구야? 그가 조용히 물었다. 서연은 창백해졌다. 스패너가 손에서 떨어졌다. 한서연이에요. 그녀가 인정했다. 사람들을 시험했어요. 27번의 소개팅. 가난한 척하면 흥미가 사라지고 부자인 척하면 지분을 기대하더군요. 당신이 28번째였어요. 처음엔 실험이었지만 나중엔 정말 당신들을 사랑하게 됐어요. 유나는 얼어붙었다. 거짓말한 거예요. 소녀가 물었다. 전부는 아니야. 서연이 무릎을 꿇었다. 그냥 돈에 대해 침묵했을 뿐이야. 떠나기 싫어서. 지훈은 주먹을 꽉 쥐었다. 유나는 당신 방을 그려주고 있는데 당신은 연기하고 있었어. 나가요. 우리 얘기 좀 해야겠어요. 서연은 떠났다. 지훈은 딸을 집으로 데려갔다. 유나는 공룡책을 안고 잠들었다. 아침에 보니 방이 비어 있었다. 내 탓이야. 나갔어. 쪽지가 있었다. 지훈은 모든 곳에 전화했다. 핸드폰이 진동했다. 서연이었다. 분수대 근처에서 유나 봤어요. 지금 가고 있어요. 그는 그곳으로 달려갔다. 서연이 먼저 소녀를 찾았다. 유나는 비를 맞으며 앉아 혼자가 아니야라고 쓰인 찢어진 팔찌를 꽉 쥐고 있었다. 나 때문에 이모가 떠났어. 유나가 흐느꼈다. 부자 이모는 가난한 유나를 원하지 않아. 서연이 그녀를 껴안았다. 아니야. 너희 둘 다 사랑해. 돈은 중요하지 않아. 지훈이 달려와 딸을 붙잡았다. 다시는 이렇게 겁주지 마. 그가 숨을 내쉬었다. 유나는 그에게 매달렸다. 아빠, 미안해. 그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분노와 안도감이 교차했다. 찾아줘서 고마워요. 하지만 우리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어요.
차 안에서 유나는 그들 사이에 앉았다. 지훈은 차를 몰지 않았다. 왜 분수대였어? 그가 물었다. 엄마가 거기서 돌아온다고 약속했어. 근데 안 왔어. 이 소녀가 조용히 말했다. 지훈은 눈을 감았다. 아무도 떠나지 않을 거야. 그가 약속했다. 집에서 유나를 재우고 서연은 부엌에서 기다렸다. 전부 말해요. 그가 말했다. 첫 남편은 돈을 가지고 떠났고 다른 사람들은 계약서를 원했어요. 테스트는 확인용이었어요. 누가 나를 사랑하는지 내 통장이 아니라 당신들이 처음으로 진짜였어요. 잃을까 봐 두려웠어요. 지훈은 한숨을 쉬었다. 유나는 자책하고 있어요. 기회를 준다면 바로잡을게요. 그는 창밖을 보았다. 비가 그쳤다. 비밀 없다는 조건으로 기회를 줄게요. 그 애는 두 번째 충격은 견디지 못할 거예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유나가 팔찌를 만지작거리며 나왔다. 안 싸우는 거예요. 지훈이 그녀를 안았다. 고치는 중이야. 자전거처럼 이 소녀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팔찌도 고칠 수 있어요. 함께. 서연이 미소 지었다. 세 사람은 함께 서 있었다. 찢어진 팔찌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첫걸음이었지만 앞에는 진실과 고통, 그리고 희망이 기다리고 있었다. 때로는 부서진 신뢰를 고치기 위해 다른 사람의 정비소 먼지 속에서 무릎을 꿇고 몇 년 동안 숨겨온 진실을 말해야 한다. 한서연은 분수대 사건 이틀 후에 그렇게 했다. 지훈은 먼저 전화하지 않았다. 서연은 회의 사이에 핸드폰을 확인하며 기다렸다. 유나는 집, 세 사람, 태양이 그려진 그림을 보내왔다. 아래에는 고치는 중이라고 쓰여 있었다. 금요일 저녁, 그녀는 경호원도 정장도 없이 청바지와 스웨터 차림으로 주머니에 찢어진 팔찌를 넣고 정비소에 도착했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다. 지훈은 오토바이를 고치고 있었고 유나는 옆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들어가도 될까요? 서연이 조용히 물었다. 지훈은 일어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유나가 먼저 달려왔다. 서아 이모, 그녀가 껴안았다. 보세요. 찢어지지 않게 종이 2장으로 새 팔찌 만들었어요. 소녀의 손목에는 하얀색의 하트가 그려진 것과 노란색의 항상이라고 쓰인 이중띠가 있었다. 서연은 쭈그려 앉아 유나의 손을 잡았다. 예쁘네. 그녀가 말했다. 고마워. 내 것도 고치면 낄게. 유나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가 그랬어. 친구처럼 함께 고쳐야 한다고. 지훈이 스패너를 내려놓고 손을 닦았다. 얘기 좀 할까요? 그가 물었다. 그들은 창고로 들어갔다. 유나는 그림과 함께 남았다. 서연은 먼지 쌓인 상자 위에 바로 앉았다. 전부 다 말할게요. 그녀가 시작했다. 첫 남편은 돈 때문에 결혼했고 절반을 가지고 떠났어요. 두 번째는 혼전 계약서를 원했죠. 세 번째는 언론의 스캔들을 터뜨렸어요. 27번의 테스트. 가난한 서아 대 부유한 서연. 모두 실패했어요. 당신이 처음으로 저를 봐준 사람이었어요. 제 통장이 아니라 저를요. 지훈은 팔짱을 낀 채 듣고 있었다. 왜 더 일찍 말하지 않았어요? 그가 물었다. 두려웠어요. 돈은 제 갑옷이에요. 그게 없으면 벌거벗은 것 같아요. 그런데 당신들이 갑옷보다 더 중요해졌어요. 그는 한숨을 쉬었다. 유나가 물어요. 서아 이모는 왜 숨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서연은 기름때 묻은 바닥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제가 바보라서요. 그녀가 말했다. 돈이 모든 걸 해결한다고 생각했어요. 당신들이 수십억보다 신뢰가 더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줬어요. 지훈이 손을 내밀어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나는 아이 딸린 싱글데디는 아무도 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가 대답했다. 당신은 마음을 열어도 괜찮다는 걸 가르쳐줬어요. 그들은 가까이 서 있었다. 먼지, 기름 냄새, 침묵.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볼까요? 그가 물었다. 솔직하게, 가면 없이요. 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유나가 용서해준다면요. 소녀가 문틈으로 엿보았다. 용서했어요. 그녀가 외쳤다. 팔찌 보세요. 그녀는 서연의 손목에 이중 팔찌를 채워주었다. 항상 혼자가 아니야. 서연은 그녀를 껴안았다. 지훈도 함께했다. 정비소 안에 세 사람, 계약 없는 가족. 한 달 후, 서연은 유나의 손을 잡고 사무실에 들어섰다. 지훈은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동료들이 얼어붙었다. 소개할게요. 그녀가 말했다. 제 가족이에요. 비서가 미소 지었다. 축하드립니다. 대표님. 저녁에는 정비소. 스패너를 든 지훈. 그림을 그리는 유나. 스웨터를 입은 서연. 상자 위에서의 저녁 식사와 수다.
이제 사랑을 믿어요. 지훈이 물었다. 믿어요. 그녀가 대답했다. 우리의 사랑을요. 유나가 팔찌를 들어 올렸다. 내 건 안 찢어졌어요. 그들은 웃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실험은 끝났다. 인생이 시작되었다.